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은행 이사회 앞에서 그것도 아주 보란 듯이 스테이블 코인 카드로 커피를 사 마셨다는 이야기요. 아, 네, 들어봤습니다. 그게 꽤 상징적인 장면이었죠? 네, 이게 그냥 뭐랄까 쇼맨십 같기도 하지만 어쩌면 은행 진짜 필요 없나? 하는 상당히 도발적인 질문을 던진 순간 아니었나 싶어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들이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 연동 카드라는 새로운 흐름에 대한 건데요. 이게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에 어떻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지, 그래서 은행 없는 미래가 정말 올 수 있을지 그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맞아요. 그 커피 한 잔이 던지는 메시지가 작지 않죠. 뭐랄까, 흔히 말하는 병 속에서 진이가 빠져나왔다. 이런 느낌이랄까요? 예전에는 그냥 상상만 하던 그런 탈중앙금융의 가능성이 이제는 우리 실생활에서 쓰는 결제수단으로 딱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신호탄 같은 거니까요. 결제 수단 이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단순히 뭘 사는 걸 넘어서 내가 가진 자산을 팔지 않으면서도 그걸 활용해서 소비를 하고요. 심지어 그 자산에서는 이자가 계속 나오는데 지출은 또 하는 뭐 이런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 등장한 겁니다. 와,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 연동 카드, 이게 도대체 뭐고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어떤 기회가 있고 또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 이게 여러분의 금융 생활에는 또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지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카드 생각해보면 가장 익숙한 건 역시 은행에서 나온 신용카드 아니면 체크카드죠. 그렇죠. 그 외에도 요즘엔 핀테크 기업들이 내놓은 선불카드 같은 것도 많고요. 네, 충전해서 쓰는 거. 네, 또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랑 연동된 카드도 있고요. 네,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최근에 나온 스테이블 코인 연동 카드, 이건 또 기존 카드들과는 좀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에 속한다고 하던데요. 기존 카드 시장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얘는 정확히 어디쯤 있는 건가요? 맞아요. 그 카드 시장을 보면 한 10년 전만 해도 사실 은행 아니면 몇몇 핀테크 기업들, 이게 거의 다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경쟁 구도가 훨씬 복잡해졌어요. 그 스테이블 코인 연동 카드는요, 크게 보면 네 번째 범주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수탁형, 셀프 커스터디얼,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가 수탁형이요. 네, 기존 카드들이 뭐 은행 계좌나 미리 충전해 놓은 잔액, 아니면 거래소 계정에 있는 돈, 이런 걸 기반으로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카드는 이름 그대로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뭐 미국 달러 같은 법정 화폐 가치에 1대1로 딱 맞춰서 움직이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 있잖아요. 아, 네, USDC나 USDT 같은 거요? 네, 바로 그런 걸 쓰는 법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이나 거래소에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직접 개인 키, 그러니까 비밀번호 같은 거죠. 그걸 관리하는 개인 블록체인 지갑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 내 지갑에서 바로 나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노시스 페이나 이더파이, 파에라 같은 회사들이 바로 이 자가 수탁형 모델을 기반으로 카드를 내놓으면서 기존의 강자들한테 좀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기하네요. 겉으로 보면 그냥 뭐 비자 로고 박혀 있고 마스터카드 로고 있고 그냥 똑같은 플라스틱 카드 같은데 네, 맞아요. 실제 돈이 나오는 곳은 은행이나 거래소가 아니라 내 개인 암호화폐 지갑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편의점에서 이 카드로 뭐 1,000원짜리 음료수 하나 산다고 쳐요. 그럼 그 뒤에서는 그 뒷단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진짜 그냥 늘 쓰던 카드 경험이랑 똑같아요. 그냥 단말기에 딱 탭하거나 긁으면 결제 완료 이렇게 뜨잖아요. 네. 근데 그 짧은 순간에 내부적으로는 꽤 여러 단계가 실시간으로 착착 진행됩니다. 우선 1번, 여러분이 매장에서 결제를 시도하죠. POS 단말기로요. 네. 그러면 2번, 그 결제 요청 정보가 카드사랑 연결된 결제 처리 업체, PSP라고 하는데 거기로 넘어가요. 자, 3번,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변환이 일어나는데요. 카드 발급사가 여러분의 개인 지갑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 있죠. USDC 같은 거. 거기서 결제 금액만큼, 예를 들면 1,000원어치만큼을 아주 즉시 해당 국가의 법정화폐,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원화로 바꿔줍니다. 아, 실시간으로 환전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즉시 환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4번. 이렇게 환전된 법정화폐 자금으로 기존의 비자, 마스터카드 결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승인 요청을 처리해요. 마지막 5번. 최종적으로 편의점 사장님, 즉 가맹점에게 대금이 지급되는 거죠. 와,
복잡한 것 같은데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네요. 네, 결국 최종 자금 출처는 내가 직접 관리하는 내 개인 지갑이지만 실제 결제 과정은 우리가 늘 쓰던 그 비자 마스터카드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비유하자면 뭐랄까, 내 개인 금고에 있는 달러 연동 디지털 자산으로 전 세계 비자 가맹점에서 원화 결제를 한다. 이런 느낌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 자산 통제권은 내가 가지면서도 기존 금융 시스템의 그 편리함은 그대로 쓸 수 있다. 이게 되게 매력적인데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죠. 여러 회사들이 이런 카드를 내놓고 있다고 하셨는데 특히 그 이서피라는 곳의 모델이 좀 더 진화된 형태라고 들었어요. 아, 네. 이서피가 좀 흥미로운 시도를 하고 있죠.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는 거, 그거 이상이라면서요. 다른 카드들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그렇게 특별한 건가요? 네, 이서피 카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갔다고 볼 수 있어요. 사용자가 자신의 암호화폐 자산, 예를 들면 뭐 이더리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걸 볼트, 우리말로 하면 금고라고 불리는 개인 스마트 컨트랙트 지갑에 보관할 수 있게 해요. 근데 이 볼트가 그냥 보관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자산을 스테이킹 한다거나 다른 디파이, 그러니까 탈중앙 금융 활동에 활용해서 이자를 만들어내요. 스테이킹이요? 그게 뭐죠? 아, 쉽게 말하면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에 내 자산을 잠깐 맡겨두고 그 대가로 보상을 받는 거예요. 이자처럼요. 이서피 같은 경우는 이걸 통해서 평균적으로 연 한 10% 정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연 10%요? 꽤 높네요. 네, 그렇죠. 물론 변동은 있겠지만요. 그리고 실제로 카드로 결제할 때는 두 가지 모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해요. 첫 번째는 다이렉트 페이 모드. 이건 폴트 안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써서 결제하는 방식이에요. 아까 설명드린 일반적인 스테이블 코인 카드랑 비슷하죠. 네, 그냥 쓰는 거. 네, 두 번째는 베로 모드. 이게 이서피 모델의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요. 볼트에 넣어둔 여러분의 암호화폐 자산, 뭐 예를 들어 이더리움 같은 걸 담보로 잡고요. 연 한 4% 정도, 비교적 낮은 이자율로 필요한 만큼의 법정화폐를 빌려서 결제하는 방식이에요. 잠깐만요. 그럼 제가 가진 이더리움을 팔지 않고 그걸 담보로 돈을 빌려서 카드값을 낸다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동안 제 이더리움은 볼트 안에서 계속 연 10% 이자를 벌고 있다고요. 이게 진짜 가능한 구조예요? 뭐랄까, 너무 사용자한테 유리한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점이 이 모델의 가장 혁신적인 부분이에요. 자산을 팔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 부담이 일단 없죠. 아, 그러네요. 그리고 동시에 원래 가지고 있던 자산, 그 이더리움에서는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연 10%라고 가정하면요. 만약에 자산 수익률 10%가 대출이자율 4%보다 높다면 이론적으로는 카드를 쓰면서도 오히려 내 자산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와, 쓰면서 돈을 번다. 물론 이건 아주 이상적인 시나리오고 실제로는 시장 상황에 따른 변동성이 크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 카드는 그냥 결제 수단이라기보다는 신용카드의 탈을 쓴 개인 디파이 자산 운용 도구다. 이렇게까지 불리는 겁니다. Wealth management disguised as a credit card. 뭐 이런 표현이군요. 네, 그렇죠. 마치 대개 부자들이 자기 자산 안 팔고 담보대출 받아서 유동성 확보하는 방식 있잖아요. 네네. 그걸 암호화폐를 가진 일반 대중들도 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확 낮춘 셈이죠. 와, 그건 정말 금융상품의 개념 자체를 좀 기운드는 이야기 같은데요. 자산을 굴리면서 동시에 쓴다니. 하지만 뭐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혁신적인 만큼 분명히 생각해야 될 위험 요소나 한계점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을 좀 조심해야 할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강조해야 할 것은 역시 자가수탁, 셀프 커스터디에 따르는 책임이에요. 책임이요? 네. 여러분이 직접 개인 키, 그러니까 지갑 비밀번호를 관리해야 하잖아요. 만약에 이 키를 잃어버리거나 뭐 피싱 같은 걸 당해서 해킹당하면 지갑 안에 있는 자산을 그냥 영원히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은행처럼 뭐 신분증 들고 가서 저 비밀번호 잃어버렸어요. 다시 만들어주세요. 이게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정말요? 네. 그래서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맨날 not your keys, not your coins. 내 키가 아니면 네 코인이 아니다. 이 말을 엄청 강조하는 거거든요. 뭐 forgot your private key, skeleton 이런 밈이 괜히 도는 게 아니죠. 무섭네요. 둘째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쓰다 보니까 거래가 생길 때마다 가스 수수료라는 네트워크 사용료가 들 수 있어요. 결제할 때 이 수수료가 생각보다 높거나 변동성이 클 수도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하고요. 아, 가스비. 네.
셋째로는 사용자 경험, UX라고 하죠. 이게 아직은 기존 은행 앱이나 핀테크 앱만큼 아주 직관적이고 매끄럽지는 않을 수 있어요. 지갑 설정하고 키 관리하고 사용자가 직접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아직은 좀 있죠. 그렇죠. 좀 복잡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특히 아까 말씀드린 버로우 모드를 쓸 경우에요. 담보로 맡긴 암호화폐, 예를 들어 이더리움 가격이 갑자기 확 떨어지면요. 미리 정해놓은 비율, 그 담보 인정 비율 LTV에 따라서 시스템이 자동으로 그 담보 자산을 팔아서 대출금을 강제로 갚아버릴 수가 있어요. 네, 자동으로 팔린다고요? 네. 이걸 강제 청산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원하지 않는 시점에 손실을 확정 지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아까 말한 자산 수익률 10%랑 대출 이자율 4%, 이것도 시장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쓰면서 돈 버는 시나리오가 항상 유지될 거라는 보장도 없고요. 아, 그렇군요. 역시 고려할 게 많네요. 개인 사용자 입장에서 편리함도 있지만 동시에 책임과 위험도 있다는 걸 잘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이걸 좀 넓은 시각에서 보면 특히 기존 금융 시스템 접근이 좀 어려웠던 지역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단순히 암호화폐 좀 아는 사람들만을 위한 기술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특히 금융 인프라가 좀 부족하거나 자국 통화가 불안정한 개발도상국들, 흔히 글로벌 사우스라고 부르는 지역들이죠. 여기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 연동 카드가 정말 강력한 금융 포함 도구가 될 잠재력이 아주 큽니다. 금융 포함이요? 네. 은행 계좌 만들기가 어렵거나 신용 기록이 없어서 신용카드를 못 받는 사람들도요. 스마트폰하고 인터넷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이 통해서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처럼 인플레이션 엄청 심한 나라에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있다고 해보죠. 그 사람은 불안정한 페소화 대신에 가치가 안정적인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USDC 같은 걸로 해외 클라이언트한테 돈을 받고요. 이 카드를 이용해서 어도비 같은 그런 글로벌 소프트웨어 구독료를 직접 결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와, 예전엔 어려웠겠네요. 그렇죠. 이전에는 환전 과정도 복잡하고 수수료도 비싸고 아니면 아예 불가능했을 수도 있는 일들이죠. 아프리카 개발자가 챗GPT나 AWS 클라우드 서버 비용을 낸다거나 동남아 학생이 넷플릭스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랑 이 연동 카드가 단순한 투기 수단을 넘어서 전 세계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경제적인 자유 그리고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금융 소외계층에게는 정말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거군요. 그럼 반대로 금융 시스템이 잘 갖춰진 선진국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 나눈 것처럼 부자들이 자산 활용하는 방식을 대중화한다. 이런 측면이 가장 클까요? 그래서 암호화폐 부자를 위한 셀프 주권 아멕스 블랙카드 이런 비유까지 나온 거고요.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전통적으로 보면 고액 자산가들은 자기가 가진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굳이 팔아서 현금화하기보다는요. 그걸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유동성을 확보하고 그걸로 생활비도 쓰고 투자도 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죠. 자산은 계속 놔두고. 그렇죠. 자산 가치가 오를 거라는 기대는 유지하면서 당장 현금이 필요할 때 쓰는 전략이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 카드의 그 borrow 모드가 바로 이거랑 비슷한 방식을요.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종류의 자산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내 자산에서 수익을 내면서 동시에 그 자산을 담보로 소비한다. 이게 과거에는 정말 소수만 가능했던 금융 전략이었는데 이제 기술을 통해서 대중화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흐름을 보면 결국 기존 핀테크 서비스들하고 암호화폐 기술이 서로 경쟁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융합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아요. 핀테크는 앞에서 끌고 온체인은 뒤에서 밀고 핀테크 at the front, on-chain at the back 이런 모델에 대한 이야기도 있던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앞으로는 사용자 경험, 그러니까 우리가 앱 쓰는 건 익숙한 핀테크 앱의 편리함을 그대로 가져가면서도요. 그 내부 작동 원리는 블록체인이나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온체인 기술에 기반하는 그런 하이브리드 모델이 점점 퍼질 걸로 예상이 돼요. 아, 겉은 핀테크, 속은 블록체인. 그렇죠. 이미 리볼룻 같은 유명한 글로벌 핀테크 앱들은 사용자들한테 앱 안에서 수수료 거의 없이 스테이블 코인을 법정화폐랑 1대1로 바꿔주거나 특정 암호화폐 맡겨두면 이자 주는 스테이킹 기능 같은 걸 제공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본 것 같아요.
여기 3발 더 나아가면 아까 설명드렸던 이더파이의 벌트 같은 개념 있잖아요. 사용자 자산을 온체인, 디파이 프로토콜이랑 연결해서 이자를 만들거나 자산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그런 기능들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매일 쓰는 핀테크 앱 안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럼 사용자들은 복잡한 거 잘 몰라도 되겠네요? 그렇죠. 사용자들은 뭐 복잡한 블록체인 기술이나 개인키 관리 이런 거 깊이 알 필요 없이 그냥 익숙한 앱 화면에서 버튼 몇 번 누르는 것만으로 온체인 금융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핀테크 기업 입장에서도 이런 벌트 기반 기능들이 고객한테 새로운 가치를 주면서 자기네 플랫폼에 계속 머물게 하는 강력한 유인이 될 수 있고 또 새로운 수익 모델도 될 수 있고요. 그럼 이 벌트라는 개념이 그냥 개인 지갑 앱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더 큰 금융 시스템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벌트는 단순히 개인의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금고 역할을 넘어서요. 모르포나 센트리퓨지, 아베 같은 다양한 탈중앙 금융 디파이 프로토콜하고 상호작용하는 일종의 탈중앙 대출 엔진처럼 작동할 수 있어요. 탈중앙 대출 엔진이요? 네, 이런 디파이 프로토콜들은 뭐 중간에 은행 같은 중개기관 없이 코드로 투명하게 운영되는 P2P 대출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운데요. 여러분의 벌트에 있는 자산이 이런 프로토콜을 통해서 안전하게 다른 사용자나 기관에게 대출이 되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가 다시 여러분의 벌트로 분배되는 그런 구조가 가능해지는 거죠. 와, 그럼 핀테크 앱들이 이걸 활용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핀테크 앱들은 자기들이 직접 대출 시스템 만들 필요 없이 이런 개방된 디파이 시장에 연결만 하면 사용자들한테 더 좋은 예금 이자율이나 대출 조건을 제공할 수 있게 돼요. 심지어는 대출 수익의 일부를 카드 사용자한테 캐시백처럼 돌려주는 수익 분배형 카드 이런 모델로 진화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블록체인 위에서는 거래하고 정산하는 게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이걸 리얼타임 세틀먼트라고 하는데 지금 금융 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정산이나 결제가 느리고 복잡하다는 거잖아요. 이걸 혁신할 잠재력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저희는 스테이블 코인 연동 카드라는 어떻게 보면 미래 금융의 한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 같은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깊이 파헤쳐 봤습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그 커피 한 잔 이야기가 단순히 새로운 결제 수단이 나왔다. 이걸 넘어서 은행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역할 자체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맞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쭉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아마도 은행은 이제 필수적인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 The bank is optional 이라는 것일 겁니다. 볼트 같은 자가수탁형 지갑을 기반으로 한 결제, 그리고 금융 생태계는 개인에게 이전에는 없었던 수준의 금융 주권과 자율성을 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아까 살펴봤듯이 키 관리의 부담이라든지 기술적인 복잡성, 아직 좀 불확실한 규제 환경 같은 현실적인 과제나 위험 요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금융의 미래는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경험했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를 거라는 점이에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던져보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다음번에 카드를 고르거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 여러분은 익숙하지만 중앙화된 은행 시스템에 계속 의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약간의 불편함과 책임을 감수하더라도 여러분의 자산을 직접 통제하면서 새로운 금융적인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벌트라는 나만의 은행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생각해볼 문제네요. 여러분의 지갑이 곧 은행이 되는 미래,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볼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